여러분, 가족 모임에서 또 그 말을 못하고 돌아오신 적 있으시지요? 분명히 한마디만 했어도 됐을 일을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곱씹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낮에는 웃으며 괜찮아요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복판이 답답해지지요. 별것 아닌 그 한마디가 왜 내 입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까요?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것은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심이 많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따뜻한 마음이 나를 갉아먹지 않도록 오늘은 한마디만 곁들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에 꼭 필요한 시니어 존댓말 한마디 6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시댁 자리에서, 이웃 앞에서, 자녀 앞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한마디들입니다. 6가지 중에 단 하나만 입에 붙이셔도 다음 모임에서는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먼저 뿌리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못하고 돌아오신 것은 여러분의 뇌가 먼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진이 사람들을 기계 안에 눕혀놓고 화면, 속, 공놀이에서 슬그머니 따돌리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찍어보았더니 몸을 다쳐 아플 때 켜지는 바로 그 자리가 똑같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거절당한다는 신호 하나에 불이 붙은 것이지요. 그러니 싫은 소리를 하려고 입을 때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릴 적 말대꾸하지 마라 한마디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그 시절의 습관이 예순이 되고 이른이 되어도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남기 위해 새겨둔 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절을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이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고 10번을 돌아보시는 분들이지요. 그 마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싫은 소리가 목 안에 걸리는 것입니다. 가슴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것이다. 이 한마디면 오늘 밤부터는 자책이 조금 덜 하실 겁니다. 이 뿌리 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6가지 자리에서 어떻게 한마디씩 꺼내면 되는지 지금부터 한 장씩 카드처럼 펼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 명절 가족 모임입니다. 영희 씨, 올해 63. 시댁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40년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늘 한 주 전부터 속이 얹힌 것처럼 답답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에야 겨우 앉으셨지요. 그때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손윗동서가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동서.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어? 얼굴이 영 폭삭사 같네. 다들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영희 씨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평생 그래 오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웃고 계셨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영희 씨는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화를 내셨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의 품격에 맞는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카드. 오늘 외워가실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 말씀은 조금 섭섭합니다. 짧지요. 목소리를 높이실 필요도 얼굴을 붉히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분한 목소리로 한번 건네시면 됩니다. 형님, 그 말씀은 저한테 조금 섭섭하게 들립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둘째, 그러나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 셋째, 다만 이런 말은 앞으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 이 3가지가 섭섭합니다. 5글자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이고, 동서.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무례한 농담은 사실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선을 그어주면 상대도 그제야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마디의 뿌리는 사실 아주 오래된 곳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공자께서 논어 안연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지서 보유의 우옷을 유련.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곱씹어보면 참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방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 영희 씨가 섭섭합니다. 한마디를 건네신 것은 공격이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오래된 지혜를 조용히 상기시켜 드린 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기 싫은 말을 건네지 않기로 하는 약속. 그것이 가족입니다. 자, 지금 한 번만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말씀은 조금 섭섭합니다. 입술이 그 소리의 모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입이 기억하게 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명절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이 한마디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첫 번째 자리보다 마음이 더 복잡한 곳입니다. 상대가 남이 아니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수미 씨, 올해 65. 그날은 마침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에 갈 채비를 하시던 참이었습니다. 수건을 챙기고 갈아입을 속옷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 앞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 매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애 좀 봐줘. 나 지금 당장 나가야 해서. 수미 씨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숨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몸을 좀 달래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 해오던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 알았다. 데리고 와라. 전화를 끊고 수미 씨는 목욕 가방을 그대로 신발장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 가방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거기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장면에서 가슴이 먼저 내려앉으셨다면 이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긴 말씀이 편하시면 이렇게도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며칠 전에 말해 주시면 엄마가 준비할 수 있겠다. 보십시오. 이 안에는 거절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말도 손주를 귀찮아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하루에도 사정이 있다는 것, 당신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는 한마디일 뿐입니다. 자식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덜 상처받습니다. 당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식은 그제야 엄마에게도 엄마의 하루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거절해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 불필요한 짐을 살며시 내려놓는 말입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자식을 바라볼 때 웃을 수 있고 손주를 안을 때 진짜로 기쁠 수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몸이 무너지면 자식을 봐도 반갑지가 않고 손주를 봐도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스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불필요한 짐입니다. 자식의 부탁을 한번 미리 앞당겨 달라고 여쭙는 일, 그것은 정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정을 오래 지키기 위한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지요. 엄마가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입에 붙는 날, 당신의 신발장 위 목욕 가방은 다시 당신 손에 들려 문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이상하게 거절이 더 어려운 자리. 바로 오래된 동창, 오래된 지인의 자리입니다. 민수 씨, 올해 68.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들과 작은 모임을 가지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그날도 국밥집에 둘러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슬쩍 옆자리로 옮겨오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 지난번에 빌려간 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이번에 또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나? 민수 씨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딱한 사정이 있겠거니 했고 두 번째는 오랜 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걸까? 아니면 주머니로 여기는 걸까 하는 서운함이 차오르는데 입은 또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하고 움직이려 합니다. 그 순간 이 한마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싫다는 말도 한마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라는 말로 지난 두 번과 선을 긋고 어렵겠습니다라는 말로 내 사정을 알리고 생각해보고 다시라는 말로 즉답을 피해 내 마음의 방을 지킨 것이지요. 양재웅, 양재진 두 정신과 의사 형제가 거절 못하는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멘트도 바로 이 생각해보고 답드릴게요 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검증된 말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 말 앞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네. 내가 너무 자주 부탁했지. 하고 오히려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되지요. 혹여 화를 내고 자리를 뜨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우정이 아니라 거래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 한마디가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제자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동창 모임을 끊는다고, 그 친구의 번호를 지운다고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조금 다른 내가 되는 것. 세네카는 바로 그것을 진짜 해방이라 불렀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지요.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입에 붙는 순간 다음 동창 모임의 국밥 한 그릇이 조금 덜 얹힐 겁니다. 네 번째 자리, 이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저 매일 복도에서 스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생활의 한복판을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맙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얼굴 붉히느니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성호 씨, 올해 65. 한 달 전부터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뛰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지만 밤 11시, 12시에도 의자 끄는 소리,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잠이 얕아진 나이에 그 소리는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성호 씨는 새벽 2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걸로 신경 쓰면 속 좁은 노인이 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젊은 부부를 마주치셨습니다. 성호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목례를 하셨습니다. 상대방도 환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깨달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불편해하는 줄 모른다.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정말로 모르는 거다. 그날 저녁 다시 그 젊은 부부를 만났을 때 성호 씨는 이번에는 목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호흡 고르시고 차분하게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합니다.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밤늦은 시간의 소리가 잠을 설치게 한다고 짧게 덧붙이셨지요. 이 한마디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화살을 상대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조용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거리가 없으니까요. 젊은 부부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금세 풀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줄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위층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의 경계를 그릴 수 있다. 너의 안녕을 너 자신의 손에 두라. 이웃과 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연이 허락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긋는 손은 남의 손이 아니라 내 손입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는 싸움을 거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부터가 제 자리입니다. 하고 조용히 알려드리는 표지판 같은 말입니다. 표지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의 존엄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자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네 장은 모두 거절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거절이 아니라 내 뜻을 정중하게 먼저 밝혀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녀가 여행 날짜와 장소를 이미 정해서 통보하듯 말할 때 생활 방식을 엄마,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해 하며 바꾸려 들 때 선물이라며 내가 쓰지도 않을 물건을 잔뜩 안겨줄 때 고맙긴 고마운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내려앉으시지요. 영숙 씨, 68.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가을에 우리 다 같이 제주도 가자. 3박 4일로 숙소도 내가 다 예약했어.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 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그 주에 오래 다닌 수요 성경 공부가 있었고 친구분과 약속한 산책 모임도 있었지요. 무엇보다 3박 4일을 내리 따라다닐 만큼 무릎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영숙 씨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다시 거셨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자리를 내가 먼저 밝히는 말입니다. 최재천 교수께서는 이런 방식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 바쁜 분이 저녁 약속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나 했더니 아예 처음부터 저는 저녁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고 미리 선언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서운해하지 않고 본인도 매번 거절의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 공개 선언법입니다. 내 원칙을 내 입으로 먼저 말해두는 것이지요. 영숙 씨의 전화를 받은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엄마. 미리 물어볼 걸 그랬네. 미안해. 내가 혼자 다 정해버렸네. 며칠 뒤 딸은 영숙 씨의 일정에 맞춰 당일치기 가까운 나들이를 다시 제안해 왔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자유롭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홀로 있다는 말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뜻에 물들지 않고 내 결을 내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도 내 자리 하나는 내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내 뜻을 밝히는 것은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엉뚱한 곳에 힘을 쓰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침묵은 배려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오해의 씨앗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지요. 저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입에 붙으시면 다음에 자녀가 여행을, 선물을, 생활 방식을 대신 결정하려 들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솔직히 앞에 다섯 자리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씀드려도 아무리 정중하게 마음을 전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해도 못 들은 척하는 가족,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을 두고 자꾸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꺼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친척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셨다면 바로 그분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씨, 68. 이분에게는 손아래 시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시누이가 만날 때마다 꺼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언니는 그때 우리 엄마한테 너무했어. 40년 전 시어머니 병수발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는 그 시절 밤잠을 설치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 정자 씨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해명을 했고, 두 번째는 사과도 해봤고, 세 번째는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는 다음 모임에 똑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필요한 한마디는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대화를 거기서 멈추겠다는 선언 한 줄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마음으로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조용히 닫는 말입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히 또박또박 한번 말씀하시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시거나 자리를 잠시 비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5장에서는 상대가 결국 미안합니다 하고 한 걸음 물러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카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가 그 한마디를 하셨을 때 시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의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100번을 같은 이야기를 꺼내도 그때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신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를 멈추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과 마음을 더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60, 70의 나이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젊은 날처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통하지 않는 대화에 계속 쏟아붓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입에 붙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6장의 카드를 모두 드렸습니다. 짧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와 연필이 있으시다면 한 줄씩 적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가족 모임에서 무례한 농담이 날아올 때 그 말씀은 조금 섭섭합니다. 둘째, 자녀가 갑자기 손주를 맡기러 올 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동창이나 지인의 부탁이 반복될 때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넷째, 이웃의 작은 무례 앞에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합니다. 다섯째, 자녀나 손주 앞에서 내 뜻을 밝힐 때 저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째,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 상대 앞에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6마디입니다. 이 중에 오늘 단 하나만 골라가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서 6개를 다 외우려 하시면 정작 하나도 입에 붙지 않습니다. 지금 가슴이 가장 먼저 내려앉는 자리, 가장 자주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 자리 그 한 장만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그 마음은 흠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지녀온 가장 따뜻한 품성입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지금의 가족이 있고 지금의 이웃이 있고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린 6한마디는 그 따뜻함을 덜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따뜻함의 울타리 안에 나 자신이라는 한 사람을 마저 들여놓는 법입니다. 남을 품어온 그 가슴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도 함께 품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가족 모임, 다음 명절, 다음 이웃과의 마주침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전처럼 입을 꾹 다물고 돌아와 이불 속에서 혼자 곱씹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한 문장만 입에 붙이셔도 다음 모임에는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슴에 한 문장만 담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계절이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